UI 교육 및 설치 및 UI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 교육 전에 영상 키트 설치하는 부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관리자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라운피플이라고 잡혀 있으면은 현재 영상 키트가 잡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잡혀 있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그 느낌표가 떠 있으면은 이 부분을 잡아줘야 됩니다. 저희 쪽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 묶음으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이걸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셋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이버를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영상 키트 설치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에 지금 어떤 OS를 사용하는지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 안에 들어가면 64비트로 설치를 할 건지 32비트로 설치를 할 건지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드라이버를 맞는 OS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드라이버 업데이트 가서 소프트웨어 찾아보기, C 드라이브, 파일이 어딨지?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셋 파일에서 드라이버,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OS는 윈도우 8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8에 64비트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누르면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신 후에 영상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여기 셋업에서 비주얼 베이직 관련 C 언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하나하나 설치를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cpx set이라고 배치 파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 주시면은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 제거 이렇게 뜨는데, 복구 제거가 뜬다 그러면은 설치를 안 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것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지금도 복구 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깔려 있다는 걸로 알고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이것도 uninstall 리페어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치를 안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PC에는 모두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뜨지만은 실제 새로운 PC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게 모두 설치를 해 주셔야지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를 했다 그러면 저희 쪽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이렇게 뽑아놨지만은 실제 프로그램은 아까 insp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빈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은 현재는 지금 이렇게 메뉴바가 보이지만 이 메뉴바가 안 보일 시에는 개인 설정에서 에어로 테마를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윈도우 8에서는 에어로 테마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 윈도우 7에는 에어로 테마라고 그렇게 테마 형식을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에어로 테마로 선택을 하신 후에 실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올라오면은 좋은데 이게 지금 UI를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레지스트를 저장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처음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에서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 검은색 화면만 나오는데 이 검은색 화면은 영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영상이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고 제일 처음 여어야 되는 부분이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부분은 보통 왼쪽에 배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각종 로그 부분 로그는 이렇게 SDK, APP, INSP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따로 빼서 이런 식으로 빼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정된 공간에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로고 창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머신까지 같이 묶어서 넣어주시고 INSP 리절트라는 게 있는데 리절트 부분은 저희가 검사를 하다가 검사 결과 부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그래프나 다른 도형이나 그런 부분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이 리절트 옵션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UI에 표기를 할 수가 있게끔 해놨고 그리고 컨트롤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스펙트 옵션 항목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윈도우 줌하고 아웃은 이 F2번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현재 영상이 나올 때 마우스 클릭으로 줌인하고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영상의 화면을 풀화면으로 최대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디바이스 커맨드는 지금 프로덕트에서 이 디바이스 커맨드 항목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통신하는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이 통신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표시가 되고 매뉴얼로 해서 이 통신을 뿌리거나 안에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뷰의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스테이터스 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영상이 올라올 때 이 센서에서 왜 플레임이 올라오는지 아래쪽 하단에 있는 이 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센서에서 몇 플레임이 올라온지 PC에서 몇 플레임이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이 화면에 XY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레드, RGB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단에 표시를 할 수 있는 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카메라 모듈마다 기종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한 세팅을 전부 따로따로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하지 않은 카메라 모듈은 전부 다 세팅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팅 파일이 지금 현재 눈을 띄우려고 하는 카메라 모듈의 세팅 파일과 동일한 세팅 파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세팅해 놓은 거는 MA13메가 기종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았고, 이게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드리면은 프로그램 안에 여기 컴퓨브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그 XML 파일로, 확장자가 XML로 되어 있습니다. 이 XML 파일로 세팅 파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는 저희가 검사를 진행했을 때 어디에 로그를 남길 건지 그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XML 파일로 해서 OK를 눌렀을 때 맨 처음에는 이 XML 파일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얀색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 XML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세팅 레지스터리까지 정확하게 세팅 레지스터리와 이 파워 부분과 이 해상력까지 다 기입이 되었을 때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올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검은색 화면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실질적으로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팅 파일은 아까 전에 그 MA13메가로 그렇게 세팅 파일을 불러왔고, 그렇게 해서 여기 제일 프로덕트 옵션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디바이스 설정 부분이 나옵니다. 디바이스 설정 부분에서는 이 카메라 모듈 센서에 세부적인 스펙이나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세팅 값으로 이 카메라 모듈을 부팅을 할 때 이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이 세팅 파일에 맞춰가지고 그 화면 사이즈나 영상 키트에서 보내는 전압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지 포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포맷은 그 카메라 센서에서 어떤 데이터로 전달을 하느냐, 그 부분의 포맷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 대부분의 미피 통신을 하는 요즘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배리어로 그 포맷을 잡고 있습니다. 영상이 뿌려지는 형식입니다. 여기에는 뭐 그 RGBGRB라고 되어 있는 센서 픽셀들이 있는데, 그 픽셀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제대로 설정이 된다면 보통은 약간 녹색빛이 감도는 그런 색깔로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그 센서에서 뿌려주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센서에서 뿌릴 때 데이터를 몇 비트로 뿌릴 건지, 10비트로 뿌릴 건지, 10비트 픽셀을 뿌릴 건지, 12비트 픽셀을 뿌릴 건지,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고, 8비트 픽셀로 뿌릴 때도 있네요. 보통은 이것도 10비트 베이어 타입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리지널 타입이 있고, 오리지널 타입은 RGB, RGBR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세팅을 하는 거고, YUV는 밝기와 뭐 다른 색감으로 표기를 하는 거고, 루마는 밝기만 불러와서 흑백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센서 인터페이스는 예전에 패러럴로도 통신이 영상을 뿌릴 때 센서에서 전달을 할 때 사용하는 통신 방식인데,
예전엔 패러를 사용했었지만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센서는 미피로 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피가 1레인인지 2레인인지 3레인은 거진 없고 4레인인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미피가 맨 라인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정을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신할 때 노멀로 통신을 할 건지 조금 뭐 특이한 경우에 패스트로 해서 통신을 좀 빨리 순차적으로 해서 빨리 날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항목인데 패스트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멀 통신도 패스트로 하도 무방하기 때문에 패스트로 설정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메인 클럭, 센서에 들어가는 메인 클럭 부분인데 이 메인 클럭을 영상 키트에서 출력을 시킬 건지 출력을 안 할 건지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 하단에 있는 부분은 외부 오실레이터나 다른 외부 클럭을 받아서 사용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영상 키트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 메인 클럭 생성한 부분을 사용을 할 건지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17로 되어 있는 거는 메가헤르츠라고 이 메인 클럭의 통신 클럭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바이스 세팅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은 파워 세팅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세팅 부분은 실제 카메라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 채널 1번부터 5번까지 이 부분이 카메라 모듈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워 CHI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영상 키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통신 레벨을 맞춰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통신 레벨을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 카메라 모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카메라 모듈의 레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부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1번은 보통 저희가 MCNX 같은 기준을 잡았을 때 MCNX에서는 채널 1번을 코어 전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볼테지는 1에서 1.2V 사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2번은 보통 IO 전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대부분 1.8을 대부분 사용하지만은 간혹 2.8을 사용하는 IO 전압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3번은 그 센서의 아날로그 전압으로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은 2.8V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4번 같은 경우에는 AF 기종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지만은 그 AF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 채널 4번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 4번 전원이 AF 쪽에 들어가는 AF 전압으로 2.8V에서 3.3V까지 이렇게끔 되어 있는데 스펙상은 2.8V를 그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전압을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업 오더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전원이 올라가는 순서를 몇 번째로 올릴 거냐 그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채널 1번을 5번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1, 2, 3, 4 채널이 따로 다 순서가 바뀌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 2, 3, 4로 해놓고 이 대기 시간을 0초로 해놓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픽스 파워 채널 이건 어떤 거죠? 방산보드의 외부로 전원을 빠지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본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알아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메인 클럭, 리셋, 파워 다운. 파워 다운은 지금
리셋이나 이네이블을 선택을 해서 세 번째 항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리셋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네이블로 사용을 하실 거다 그러면 세 번째 오더로 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게 센서 부팅 시에 하이로 놓을 건지 로우로 놓을 건지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항목입니다. 하이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클럭이 올라오는 거고, 리셋도 하이 신호로 해서 올라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기 시간은 이 메인 클럭이 들어가기 전에 얼마만큼 이 대기 시간을 가지고 들어갈 거냐, 이 리셋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갈 건지 그런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해주시는 시간은 미리세컨드로 표시가 됩니다. 파워 세팅 부분 설명도 완료가 되었고, 다음 진행하는 부분은 센서 레지스터 부분입니다. 센서 레지스터 부분은 카메라 모드를 레지스터를 써서 초기화 상태로, 눈을 뜨는 초기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레지스터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MA13메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 PEM INSP 항목에 config 폴더를 들어가시면은 CPX 파일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CPX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레지스터가 들어가고, 이 레지스터를 쓰기 위해선 맨 처음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레지 INST로 설정을 해주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바이스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지스터와 센서의 통신하는 센서의 통신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슬레이브 어드레스라고 센서에 내가 어느 주소에 I2C 통신이 어디에 뿌릴 건지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레지스터를 하나 뿌렸을 때 체크를 하고 다음 거를 뿌리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쭉 연속적으로 뿌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이 통신이 정확하게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확인한 후에 다음 레지스터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센서 안에 레지스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표기를 할 때 바이트로 표기를 하면은 16진수 두 자리를 날릴 수가 있고, 이렇게 바이트를 풀어주면은 워드 형식으로 날리게 됩니다. 데이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데이터가 날아가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16진수 두 자리로 데이터를 날리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 바이트 데이터로 표기가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워드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오더 옵션은 지금 들어가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은 이 옵션 부분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옵션 부분 세팅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뉴랏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팅 파일을 불러와 주셔야지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만 변경을 하고 나서 뉴랏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재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옵션 파일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에스펙트 매니저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DLL 항목들이 여기 라이브러리 네임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떤
여기에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은 딜레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캡처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PD 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LPD 팩은 여기 하단에 왼쪽에 있는 CPX LPD 팩이라는 DLL 항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위에 있는 부분도 DLL, CPX, DLL이라는 딜레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캡처도 여기 CPX 캡처 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액티브 온라인, 포커스 AA 장비에 사용하고 있는 DLL이네요. 이런 부분들을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 넣어보자 그러면은 오픈셔트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도 지금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9번에 이 DLL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9번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애들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어떤 이름으로 기입을 할 거냐, 추가를 할 거냐라고 표기가 뜹니다. 여기에 저희는 오픈셔트라고 기입을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셔트라고 6번째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 이 순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오픈셔트는 저희가 제일 처음 해봐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일 상단으로 1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픈셔트를 제일 처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DLL, 그 다음에 캡처, 그 다음에 익스포저, 그 다음에 LPD 팩, 포커스 AA 한 형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하고 OK를 눌러주시면은 실제 여기에는 표시는 되진 않지만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인터페이스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추가를 시킨 오픈셔트 부분입니다. 오픈셔트가 제일 상단에 가 있지만 지금 검사하지 않게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은 이 인스펙터 항목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인스펙터 옵션 부분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인스펙터 네임 있고 이 넘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이 인스펙터 매니저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느 부분은 사용을 안 할 건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OK에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있는데 두 개 다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항목을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요 파워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워 컨트롤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옵션 안에 있는 파워 컨트롤 하는 부분을 실행을 시키겠다. 그 부분이고 이 파워 컨트롤 ON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워 컨트롤을 실행을 해서 전부 전원을 올리고 그 레지스트를 실행을 메인 클럭과 그 리셋 부분을 실행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딜레이는 뭐 마이크로세컨을 주고 실행을 시킨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레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실행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레지스트를 실행을 하겠다. 요 레지 이니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카메라 모듈을 초기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시켜줘야지 카메라 모듈에서 영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오픈셔터 있는 부분에서 이 실행을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이 부분을 하는 거고 끝날 때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우고 요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픈셔트 항목을 다 끝내고 나가는 부분에 이제 DLL 들어가기 전에 이 항목을 실행을 하고 딜레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파워 컨트롤 온오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레지스트 페이지 적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검사를 끝날 때 이미지를 한 장을 저장을 하겠다 하면은 세이브 이미지를 해서 현재 영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미지 캡처를 한 장을 하고 다음 DLL로 넘어가라는 얘기고, 이 DLL 영상을 저장을 할 때는 BMP로 하실 건지 JPG로 할 건지 RAW로 할 건지 이렇게 종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이미지만 저장을 할 건지 세이브 스크린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전체 화면 테스트 프로그램 UI까지 포함되어 있는 화면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할 건지 그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점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만약에 패스가 났다 그러면은 패스가 났을 때 그 뒤에 있는 항목들을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익스포저 항목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오픈셔트가 패스 났을 때 익스포저로 바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있는 부분들이 그 고객사나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 때 설정을 하지만은 CS 쪽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거 지금 계속 처음 거하고 세 번째, 네 번째만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까지 계속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다. 그럴 때 테스트 점프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 일정 구간을 그 패스가 났을 때만 뛰어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 점프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페일이 났을 때 바로 특정 구간을 지나서 다른 구간으로 가게끔 또 할 수가 있고, 뒤쪽에서 페일이 났을 경우에는 이 전에 단으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기에서 페일이 났다 그러면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진행을 해보고 넘기게끔 그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고객사에서 대부분 필요상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설정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테스트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 테스트 그룹이라는 건 조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저희가 장비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정 그 프로토콜을 저희가 날리면은 요 위치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요 구간까지 끝났으니까 다시 장비에 다음 구간으로 보내서 검사를 진행하게 해달라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로딩 위치에서 이 오픈 셔터와 딜레이와 캡처 구간까지 다 진행을 하고 로딩 구간에서 이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익스포저 하는 부분은 보통 저희가 디팩이나 DM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이물감원 쪽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위치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거를 테스트 그룹으로 정해서 우리가 이제 로딩 위치에서 제가 간이적으로 샘플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셔터 부분이 시작할 때 우리가 로딩 위치에서 할 거다. 그 로딩 위치 진행되는 부분이 유니캠 여기 위치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다. 그렇게 테스트 그룹을 오픈 셔터에서 이어놨습니다. 그리고 딜레이에서는 요거 테스트 그룹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속해서 여기 시작을 하고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딜레이까지는 연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캡처 구간에서는 이 엔드 테스트 그룹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연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테스트 그룹에 들어가기 전 딜레이 타임이 몇으로 시작을 할 거냐, 이 부분은 딜레이 타이밍이 아니라 이 테스트 구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몇 초로 진행을 할 거냐,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 만약에 오픈 셔터가 1초 만에 끝나고 딜레이가 1초 만에 끝나고 캡처가 2초 만에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테스트 그룹 시간은 총 4초가 되는 겁니다. 1초, 1초, 2초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4초 이상, 약 5초 정도로 그럼 입력을, 테스트 그룹 시간을 잡아놓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게 5초가 아니라 1초만 해놨다. 그러면은 여기 오픈 셔터 기능이 1초인데 이 오픈 셔터를 하다가 다음 딜레이를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딜레이를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게 타임아웃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테스트 그룹에 대한 시간은 산출을 하셔가지고 이 테스트 그룹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 테스트 시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엔드 그룹은 아까 전에 이 캡처까지 끝내고 엔드 그룹을 쳤다 그러면은 이 이니캠이 딜레이를 지나서 이 캡처를 끝나고 나서 이니캠이 빠져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익스포저 있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테스트 그룹을 지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간에서 멈춰버립니다. 익스포저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물 강원 앞에서 익스포저를 합니다. 익스포저는 밝기 조절하는 부분을 세팅해주는 부분인데 이 카메라 모듈의 게인값을 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DMP에 가서 시작을 하고 LP 디펙은 디펙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이물 강원이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물 강원 위치에서요. 때문에 DMP로 테스트 그룹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DMP까지 간 후에 엔드 그룹을 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포커스 AA까지 진행을 하시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AA 액티브 온라인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위치를 주시고 이 액티브 온라인은 보통 한 30초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시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AA 구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따로 없기 때문에 끝에 이 테스트 항목이 끝나면은 이 테스트 그룹이 끝나게끔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거 오픈쇼트 포커스에 저거 지금 액티브 온라인 테스트 프로그램 있죠. 네. 그죠? 예. 액티브 온라인 테스트할 때 저게 오픈쇼트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저게 진짜 실제로의 테스트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 간략하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교육용으로 그냥 이어놓은 겁니다. 임시로요. 예? 아니요, 그 부분 얘기를 안 하고, 예, 이거는 AA 장비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 시연용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혼선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팅하는 형식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픈셔터 검사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셔터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오픈셔터는 지금 영상 키트에서 전원적으로 이 다이오드 성분을 통한 전원적으로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퍼로에서 로우로 이 VSS가 그라운드 쪽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이 영상 키트 쪽으로 전원을 흘려서 그 측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류를 흘려서 전압을 측정을 하는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2.5V 정도가 맥시멈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는 800mA, 마이크로암페어를 흘려서 0.2V까지 측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다이오드 성분을 검출을 한다고 했는데, 다이오드 성분이 그 센서 안에 있는 부분에서 다이오드 성분이 있는 거고, 이게 다이오드가 몇 방향으로 들어가 있을지, 순방향으로 들어가 있을지는 이게 센서 설계자들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방향으로, 순방향으로 둘 다 전류를 흘려서 어느 부분에서 검출을 할 수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 주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거와 같이 이렇게 정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상단으로 영상 키트에서 전원 쪽으로 전류를 흘렸을 때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그라운드에서 영상 키트 쪽으로 전류를 흘려줘야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로에 따라서 두 가지 다 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는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할 때 이 오픈슈트 검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전원과 그라운드를 통해서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건데, 그라운드를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라운드는 뭐 무조건 맥시멈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는 측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원 쪽도 일정 부분 검출을 할 수 있는 전원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전원 쪽도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 전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원과 그라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핀들을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키지 검사, 전류 검사하는 부분인데, 전류 검사는 전압을 흘려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 부분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흘리는 전류는 전압은 0.2V에서 2.5V까지 전압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측정하는 전류는 20마이크로암페어부터 20마이크로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닌데. 그리고 아까 전에 각 테스트 핀들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으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나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그라운드를 흘려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 쪽 구조 중에 하나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픈쇼트 항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오픈쇼트 항목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쇼트 항목에서는 지금 어퍼, 로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어퍼, 로우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만 검출이 되거나 안 그러면 두 개 다 검출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픈쇼트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어퍼단으로 체크하는 거는 아까 전에 영상 키트에서 전원 쪽으로 전류를 흘리는 부분입니다.
이 오퍼단을 검사를 하겠다 하면은 여기 검사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딜레이 부분은 각 핀마다 몇 초의 딜레이를 주면서 검사를 할 건지 미리세컨드 단위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10ms 후에 다음 거 넘어가고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 있는 핀들이 어떤 내용인지 처음에는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카메라 모듈의 핀맵이라고 합니다. 핀맵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의 핀맵은 여기 카메라 모듈 커넥터에 이 카메라 모듈 커넥터 1번부터 24번까지 되어 있는 이 커넥터에 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쪽 헤드보드에서는 이거 회전 어떻게 하죠? 회전을 시키나? 방금 전에 설명드린 카메라 모듈의 핀맵이 좌측에 있는 이 커넥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상 키트 쪽에는 여기 40핀 커넥터에 있는 이 핀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핀맵은 영상 키트 쪽에 있는 이 40핀 커넥터의 핀맵은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커넥터의 핀맵과 동일합니다. 파워가 4개가 들어가 있고, 파워 채널 0부터 3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SCL, SDA, 이건 I2C 통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피 데이터 통신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네이블 신호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리셋,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카메라 모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저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피 기종이고, 미피 기종에서는 미피 클럭이 있고, 미피 데이터 1번,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NP로 페어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피 라인이 10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리셋 신호가 있고, 메인 컬러, 이 WP라는 단자가 있는데, WP는 지금 GPIO 1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NC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N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메인 컬러, SCL, SDA, 이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먼저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세팅을 할 때 이 부분에 사용을 어떤 것을 할 건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파워 부분은 아까 그 오픈쇼트 설명을 드렸다시피, 파워 부분은 그 세팅을 해봤자 전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파워 부분과 그라운드 부분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네, 이렇게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피 클럭, 미피 쪽에 10가닥과 M클럭, 리셋, I2C 통신 라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라인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도 제거하고 나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지. SCR, 미피, 이네이블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고요. 리셋은 아까 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영상 키트에 GPIO 신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GPIO 신호 있는 부분도 제거를 해줍니다. GPIO도 카메라 모듈 쪽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오픈셔터 기능을 적용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 4번은 스페어로 해서 전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V, 12V 이 부분도 사용을 하지 않고 이거는 SPI 통신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카메라 모듈 쪽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픈셔터 있는 부분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퍼와 로우 있는 부분도 동일하게 일단 세팅을 해줍니다. 저기 핀이랑 AS로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똑같은 지금 두 개로 나눠있어요. 네? 그래서 핀, AS, 로 이게 연달이 있잖아요. 예. 핀이랑 AS가 내용 똑같은데 AS가 이 핀에 대한 거 설명하기 위해서 AS는 볼 수가 있어요. 네? AS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게 똑같이 쓰는 거저두 개가 나눠요. LS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오픈셔터 검사를 할 건데 실제 이 그라운드 핀은 아마 이 엘리어스로 해가지고 바꿔서 쓰기엔 좀 어려울 거고 C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GPIO 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GPIO 핀에 다른 핀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자 그러면 EX1이라는 테스트 핀을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었는데 이거를 여기에 이어가지고 오픈셔터 검사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거는 카메라 이 영상 키트 안에 있는 핀맵이 어떤 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엘리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핀을 어떤 거를 이 핀에다가 열 건지 그거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같이 바꿔버린다 그러면은 핀 있는 부분을 같이 바꿔버린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핀을 어디다가 놓고 있는지 검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픽스로 해놔야 됩니다. 추가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OS 로우 부분에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핀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리키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진행을 할 때 여기 입력 커런트는 몇 암페어로 해서 마이크로 암페어로 입력을 시킬 건지 그리고 리키지를 검사를 할 때는 몇 볼트를 입력을 시킬 건지 그렇게 수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저장을 시켜놓고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값은 INSP 로그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지?
예? 아까 전에 한 거라고요? 여기서 방금 전에 한 건 이 부분이네요. 방금 전에 진행한 부분은 하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방금 전에 검사를 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어퍼로 검사를 한 검사 내용이고, 로우로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인 클럭 쪽에 2.499가 나오는데, 이 2.499는 실질적으로 오픈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메인 클럭은 어퍼에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메인 클럭의 어퍼에서 메인 클럭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우에서 0.5라고 되어 있는데, 이 0.5는 그 수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잠시만요. 이네이블을 검사를 하지 않는데 이네이블을 넣어놨네요. 제가 이 부분은 빼야 되는데 모르고 넣어놨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OK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로우 데이터 3P 부분인데, 3P 단자인데, 로우 3P 지금 리미트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미트는 지금 다른 것들은 전부 0에서 0.1 그 정도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0.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0.1로 다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고 돌렸을 때 하기와 같이 전부 클리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N클럭이 나왔던 이 2.499, 2.5V에 가까운 값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쇼트가 났다 그러면은 0에 가까운 0.00 매수로 해서 0에 가까운 수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오픈과 쇼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쇼트 검사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카메라 모듈을 보통 포그핀 블럭이나 그런 걸로 해서 컨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포그핀 블럭에 특정한 핀이 계속 오픈 쇼트 페일이 난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모듈을 바꿔도 계속 특정한 핀에서 불량이 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부분 포그핀에서 불량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포그핀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하고 그 포그핀 하나만 교체를 해주시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그 카메라 모듈이 컨택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이 오픈쇼트 페일로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빈 코드 관련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빈 코드는 저희가 장비 쪽에서 이게 테스트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에서 검사를 하다가 불량이 났다라는 부분을 표기를 하는 에러 코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은 무조건 에러 코드가 99번으로 날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특정 위치에서 페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코드를 날려라 라고 그렇게 준 게 없기 때문에 99번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더 하나 게임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게 카메라 모듈의 파워를 인가를 하면서 이게 파워가 인가가 안 되거나 제대로 파워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execute set pow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에러 코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눌러도 아무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를 저희가 셋 파워를 분량이 났을 때 13번으로 임의로 지금 13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MCNX에 나왔던 풀폭스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셋 파워는 13번으로 해야 됩니다. 시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빈 코드가 13번은 지금 셋 파워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면 이 셋 파워를 이 부분에 설정을 지금 빈 네임을 선택을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했을 때 분량이 나면은 빈 코드가 13번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외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트를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샌들레지 해가지고 제가 빈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빈코드를 99번으로 외워버렸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리무브 해가지고 리무브 하면 지우는 거네요. 아예 지워져 버리는 거고, 이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 빈코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코드를 이 분량이 났을 때 14번 코드로 분량 코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14번으로 표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샌들 엣지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OK를 눌러주시면은 만약에 요거를 이제 파일에서 세팅을 하다가 이 카메라 모듈 초기화 작업을 하다가 파워가 안 내려간다. 안 그러면은 세팅 파일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어놨던 13번 에러 코드가 나오거나 14번 에러 코드가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빈 코드를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진 다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 셋 파일은 빈 코드는 전에 이게 프리포커스 장비에서 이었던 건데 여러 가지 틸트 관련 부분에 위로 휘었다, 위로 틸트가 졌다, 아래쪽으로 틸트가 졌다, 프리포커스 항목에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고객사 쪽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사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잘 사용을 하시질 못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는 걸 알고 있다가 고객사에서 요청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넣어주는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빈코드가 추가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 빈코드를 추가를 했는지 좀 더 정리를 해놓고 그 자료는 차후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온라인과 옵티컬 센터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온라인하고 옵티컬 센터 부분은 이 세팅에 이
테스트 옵션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옵티컬 센터 부분은 그 액티브 온라인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렌즈면과 센서면이 그 옵티컬이 센터가 안 맞으면은 그 조금 밝기나 안 그러면은 왜곡이 안 그러면은 그 해상도가 한쪽으로 틀어져서 나옵니다. 이 해상도가 원래 렌즈의 센터에서 가장 또렷한 해상도가 나오고 가쪽 주변부가 해상도가 안 좋게 나오는데, 이 옵티컬 센터를 맞추지 않으면은 이 가장 그 해상력이 좋은 게 센터에서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어긋난 곳에서 그렇게 해상력이 맥스로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옵티컬 센터를 해준 부분입니다. 옵티컬 센터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모듈을 그 이물 광원 있는 부분에서 영상을 띄운 겁니다. 영상을 띄웠을 때 이 외곽 부분은 어둡고 가운데 부분은 밝게 나옵니다. 이 밝은 부분의 퍼센티지를 몇 프로까지 잡아서 그 그걸 원형으로 감지를 하고요. 이 원형을 이 사각형이 센서의 영상이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각형의 이 원의 중심을 이동시켜서 옵티컬 센터를 맞추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이진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진화시킬 때 이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캡처를 몇 번을 해서 이 이미지 자료를 만들 건지, 뭐 한 장만 해가지고 이미지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뭐 5장을 찍어서 그걸 평균값을 내든지, 안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해상도를, 가장 컨디션이 좋은 화면을 찾아서 이걸 합성을 해서 그 영상을 만들 건지, 그 부분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10%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플래시 퍼센트 부분인데, 비율인데, 이 비율이 지금 10%까지는 하얀색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 전부 어둡게 만들어서 이 원형을 추출해내는 부분입니다. 이 퍼센티지가 커지면은 똑같은 부분에서도, 똑같은 영상에서도 원이 커지게 되는 거고, 이 퍼센티지를 작게 하면은 최대한 진짜 밝은 부분만 10%만 따서 그 원형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형을 만들고, 그 원형과 사각형의 센터를 일치시켜서 그 옵티컬 센터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 XY가 만약에 이걸 감지를 해서 X축으로 몇 픽셀이 틀어지고 Y축으로 몇 픽셀이 틀어졌다. 그래서 렌즈를 이 위치로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낸 값이 XY로 해서 보냈는데, 장비 쪽에서 받은 거는 YX로 받아서 이게 X축은 Y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보낸 내용은 X축으로 움직일 때 이걸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XY를 완전히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X축으로 보낸 게 Y 값으로 읽힌다. 그러면은 이 로테이트 XY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축 보낸 내용이 X축으로 가는데, 이게 점점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쪽으로 더 멀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의심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CW로 지금 움직이게 해놨는데, 이게 X가 CW로 움직이면은 멀리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CW로 하면은 원래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CW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 이 Y축도 동일하게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저희가 뭐 중심적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멀리 간다, 바깥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CW와 CW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티컬 센터를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차트 온라인입니다. 차트 온라인 부분은 저희가 영상 검사를 하려고 하면 차트를 보게 되는데, 그 차트의 중심부를 찾아서 그 영상의 중심과 차트의 중심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해야지 그 카메라 영역의 1필드, 0필드, 0.5필드, 0.7필드 그런 필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위에 있던 옵션처럼 한 장을 할 건지 5장을 찍어서 합성을 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XY, 이 차트를 움직이는 방향이 XY가 로테이트가 됐을 경우에 이 로테이트 XY 해주시면 되고, 이 차트가 움직이는 방향이 또 실제 카메라 모듈 센터 부분하고 멀어진다 그러면은 이 CW와 CW를 XY 축이 바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타입은 노멀 타입과 PDF AW2라는 부분인데, 이 PDF AW2는 줄무늬 차트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트는 아니고요. 이 노멀 타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트를 쓰고 있는데, 영상을 일단 한번 살짝 띄워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잠시만요. 조금 부실하게 차트 위치를 잡긴 했지만은 이 상태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SFR 마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SFR 마크를 보통 노멀로 해서 잡고, 이걸 한 축만 잡는 경우 아니면은 두 축을 잡아서 할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차트의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노멀에서 지금 SFR로 한다 그러면 이 SFR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보통 마크 타입은 노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할 건지 블랙으로 할 건지 하는데, 이게 백그라운드가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고 블랙 마크가 되어 있는 상태는 화이트로 하시면 되고요. 특수하게 홍채 인식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강원의 특정한 차트를 전체를 덮어씌우고 이 SFR 마크만 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블랙과 화이트 위치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블랙으로 해서 백그라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파인드 센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짝 보였는데 없어져 버리죠. 이거는 라이브로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했다가 바로 다음 영상이 올라와 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라이브 화면을 꺼보겠습니다. 지금은 라이브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파인드 센터 하면은 이렇게 위치를 찾긴 하는데, 이 영역이 얼마만큼의 영역으로 표시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영역을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디버깅 모드라고 있습니다. 디버깅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면은 지금 큰 네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큰 네모가 보이는 게 여기 있는 와일드하고 가로 세로 픽셀 크기입니다. 700픽셀 이 중심부에 700 안에 이 파인드 마크가 있어야지 이 파인드 마크를 찾아서 이걸 센터로 하겠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로선은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에도 이렇게 세로선이 있습니다. 가로선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크의 중심과 여기 가로, 세로, 센서의 가로, 세로 중심 위치가 얼마만큼 XY로 몇 픽셀이 틀어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그 핸들러 쪽으로 보내서 핸들러에서는 이만큼 틀어졌으니까 차트를 XY를 얼마만큼 이동을 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차트 라인을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옵션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시는 지금 190으로 되어 있는데 190에 지금 에어리어 민하고 맥스 이 사이즈는 500 지금 슬래시는 어두운 양입니다. 이거를 적당하게 해야지 이 검은색 마크를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마크를 인식을 할 때 이게 제일 가로 세로가 제일 작을 때는 100이고 제일 클 때는 500 가로 세로가 100하고 500 사이에 들어오는 검은색 점이 있으면은 픽셀이 연속되는 검은색 점이 있으면은 이거는 파인드 마크로 인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XY 곱해가지고 이게 에어리어 영역입니다. 넓이가 이제 15,000 그리고 최소가 15,000 최대가 100만 이하인 넓이를 가진 검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파인드 마크로 인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인드 마크 세팅 크기가 지금 70에서 마이너스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XY가 지금 요 위치에 가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건 다 해주고요. 넓이가 이게 옵셋 중인 옵셋. 센터 위치 옵셋 주는 거죠. 이거로. 이 차트에 센서의 중심축을 움직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명령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네요. 지금 이거는 센서의 중심축을 보통 0,0으로 해서 여기에 중심부 0, 가로 세로의 중심으로 0을 잡고 이 중심 위치를 맞추는 건데 이 중심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서 여기가 센터 위치로 픽셀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XY 센터를 좀 옵셋을 줘가지고 이 옵셋 값 위치만큼 맞추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0,0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큰 넓이가 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 안에 아까 전에 상단에 있는 이 조건이 만족을 한다 그러면 이걸 파인드 마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만약에 크게 잡혀 있다. 지금 700으로 잡혀 있는데 2배의 크기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2배의 크기로 했을 때 현재는 지금 가운데를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가쪽에 있는 이 차트 마킹도 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중에 마킹이 얘가 지금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잡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픽셀이 얘가 조금 더 크게 보인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잡게 돼버립니다. 때문에 이 영역은
우리가 차트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가로 세로 1.5배에서 2배 정도의 크기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인드 마크가 약 300 정도의 픽셀을 가로 세로로 가진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700 정도에서 600 정도 그 정도 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른 거 있네. 이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마크가 있으면은 상단으로 마크 1개, 하단으로 마크 1개, 그리고 좌측으로 마크 1개, 우측으로 마크 1개 정도의 크기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 이 마크 크기가 약 200에서 250 정도의 픽셀을 가질 거라고, 가로 세로가 250 정도의 가로 세로 크기가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700 정도의 크기로 잡아주시면은 따로 다른 중복해서 다른 마크를 인식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옵티컬 센터가 카메라 모듈마다 다 다른데 매번 모듈을 다른 걸 테스트할 때마다 차트 온라인이 필요해요? 예, 차트 온라인은 차트를 보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차트 온라인을 차트 온라인은 카메라 렌즈가 조금씩은 안에서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소켓에 였는 안착 상태에 따라서도 똑같은 모듈인데도 여었다가 다시 빼면은 그 차트 위치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옵티컬 센터이 필요한 공정에서 옵티컬 센터는 지금 렌즈를 조립하는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렌즈를 조립하는 공정이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렌즈를 조립하는 액티브 온라인, 그런 쪽에서만 옵티컬 센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거는 차트를 본 거지 않습니까? 포커스. 포커스나 디포커스 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차트 온라인은 처음에만 딱 맞춰놓으면 되지. 내 모듈 테스트할 때마다 차트 온라인 하는 건 아니요, 차트 온라인은 계속 해야 됩니다. 카메라 모듈이 따로 한 번 더 로딩을 하면은 동일한 위치에 딱 그 위치에 예전에 매뉴얼에서 매뉴얼로 차트는 지금 오토매틱이지만 매뉴얼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돌려놓고 맞춰놓고서는 계속 테스트했거든요. 매뉴얼 사람이 있어요. 예, 매뉴얼은 차트 온라인 하는 게 예를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자꾸 지금은 이게 불리는 게 아니라 차트로 계속 테스트할 때마다 돌려주더라고. 저희도 지금 차트 온라인 하는 게 차트를 좌우 XY로 움직이는 차트 온라인도 있고요. 이 차트를 XY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차트에 XY축 모터를 달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빠져있고, 이 카메라 모듈 쪽에 XY축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카메라 모듈 축을 XY로 움직여서 차트 온라인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퀀텀 VF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컨텀은, 컨텀 VF는 차트로 움직이죠. 얘는 예. 계속 테스트할 때마다. 카메라 모듈 로딩 할 때마다, 그리고 테스트 할 때마다 그렇게 차트 온라인을 잡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차트 온라인은 매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원 마킹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마킹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게 가운데 마킹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마킹이 없는 경우에는, 가쪽에 있는 두 가지 마킹으로 이, 마킹을 찾아서 센터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킹, 위치가 XY 어느 위치쯤에서 이 영역을 잡을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마킹도 XY 어느 위치에서
마킹을 잡을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마킹 크기는 그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이 영역을 잡을 건지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건데, 대부분은 원마킹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원마킹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PDF 마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 거진 사용하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사용 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트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차트 하나까지 다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이제 킥 메뉴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저희가 테스트할 때만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 디버깅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영역 같은 게 실제 검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데 이 검사 영역을 표기를 해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드 이 부분을 체킹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에 오픈을 해서 기존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가지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펠 스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동작을 하다가 페일이 나면 이 상태에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스탑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하면은 실제 페일이 났는데도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서 다음 검사까지 다 끝내고 전체 영역을 돌리고 나서 빠져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핏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반복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앉아서 계속 눌러주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리핏 테스트 런을 걸어 놓으면은 이게 끝나도 다시 한 번 더 계속 리트라이를 시켜가지고 내구성 테스트나 반복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킵 핸들러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스킵 핸들러 커맨드는 실제 핸들러에서 프로토콜을 날려서 저희 쪽에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프로토콜을 받지 않고 저희 쪽 메뉴에서 스타트를 눌러서 저희 쪽 프로그램만 계속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펌웨어 다운로드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펌웨어 버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을 하다가 따로 문제점이나 안 그러면 특수한 기능을 넣어야 될 때 이 펌웨어를 변경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펌웨어를 다시 파일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 선택 파일로 지정을 하시고 그 파일을 지정을 하고 열면 됩니다. 여시면 여기에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이 펌웨어가 버전이 바뀔 겁니다. 이 펌웨어 바뀌는 부분은 테스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상 키트 쪽 650CK의 펌웨어를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테스트 프로그램 쪽 UI 부분은 교육을 마무리를 했고, 차후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테스터 항목들을 박영욱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